안녕하십니까, 블룸버그 TV입니다. 자, 이번에는 몇 가지 또 알려드릴 텐데, 지금 이 화면은 뭐냐면 플루복사민이란 그 항우울제가 있답니다. 그것이 이제 코로나 환자에게 약발이 잘 됐더라, 그런 연구 논문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거는 뭐 몇 퍼센트 이런 값은 제가 알려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약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 제가 출처를 남겨드릴게요. 플루복사민입니다. 플루복사민 약 이름이.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보시는 자료들, 저는 이제 한번 서치를 쭉 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자료입니다. 링크에 드릴 테니까 꼭 보세요. 자, 우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제목인데 간단하게, 코로나19 자연재해로 촉발된 전장전력 반도체의 수급 교란이 지속되며 반도체 품귀 현상과 후방산업 생산 차질이 지속될 것 같다. 그 다음에 환경비용 상승, 수출 가격 경쟁력이 저하가 된다. 서비스 업종 회복은 기대되나 방역 완화 정도와 소비자 인식 전환에 따라 업종별 회복 속도는 차별화된다. 자, 75페이지입니다. 75페이지. 자, 요약본이네요. 성장성, 팽더미 충격, 이 선진국 중심으로 해소되며 회복세가 이어지나 공급망 교란, 에너지주, 쉽게 말하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경기 불확실성은 고조되고 있다. 반도체, 철강, 화학 등 소재와 그 다음에 중간재 중심의 수출을 호조와 유가 및 단가 상승 영향으로 수익성은 전년대비 크게 개선되었다. 하반기 원가보다는 소폭 하락. 포인트, 코로나19 자연재해로 촉발된 전장전력, 이건 읽어드린 거네. 우리는 이런 거 할 때 다 읽지 말라고 했죠. 그림이 있으면 그림을 봐라. 여기 보시다 보면 그림이 있는데 그림을 보면서 쉽게 우리가 다가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어느 산업이 좋아지냐 그것만 딱 보면 되잖아요. 여기 보면 날씨 예보가 있어요. 날씨 예보가. 이건 세부적인 거고, 세부적인 거 보면 내년에 영업이익률은 반도체가 올해보다 더 올라간다. 32.7%. 이게 중요하죠. 반도체가 올라간다. 노트에 적으세요. 올라가는 것만 보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거 철강도 조금 올라간다. 확실한 건 반도체는 아주 좋아진다. 아주. 나머지는 다 별로다. 됐죠? 그 다음에 조선은 마이너스 영업이익률이 줄어들고 있다. 즉 어떻게 보면은 수익이 나는 건 아닌데 마이너스 나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조선소가 있는 그런 해당 지역은 그나마 집값이 조금 더 올라가겠죠.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산업별 기상도, 이것만 딱 보시면 돼요. 수출, 수익, 내수 이렇게 해서, 자, 수익이 중요한 거죠. 수익. 이게 날씨가 좋을수록 좋은 거예요. 반도체 올해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좋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이 반도체 지역, 디스플레이 지역이면 집값은 보합이거나 안정적으로 약상승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휴대폰은 올해보다 안 좋다, 맞죠? 자동차도 안 좋고, 조선은 나쁜데 조금 좋아지려고 한다. 그리고 23년에는 완전 좋아지고, 철강하면 대표적으로 철강 지역이 어디입니까? 포항이죠. 포항 쪽은 집값이 조금 더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좋다. 석유화학, 전라남도죠. 전라남도 쪽에 석유화학 많죠. 울산에도 있고, 그쪽도 내년에도 좋다. 그 다음에 정유 쪽은 안 좋고, 음식, 식품, 해운은 좋다. HMM이죠. HMM. 2차 전지도 좋다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정보 서비스. 자, 손쉽게 눈에 딱 들어오는 건 뭐냐, 결국에는 반도체. 여러분들 내년에 투자해야 되는 섹터를 정확하게 알려달라면 반도체, 조선, 맞죠? 더 좋아지고 있으니까.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2차 전지, 정보 서비스. 이렇게 딱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그거에 대한 이 세부 설명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지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링크 걸을 테니까 여러분들 직접 보세요. 핵심은 뭐다? 이것만 보면 된다. 이것만. 이건 뭐냐면 한국 예탁 결제원 자료인데, 리스크 관리 및 기업 자금 조달 활성화를 위한 자산 유동화 제도 개선 방안과 과제.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 이걸 적어드릴게요. 우선 대출하면 여러분, 한국에서 대출을 할 때 기업 대출과 크게, 한국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 어디죠? 크게 기업 대출과 부동산 대출로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가계대출 맞죠? 근데 이거는 너무 많아서 이쪽으로 이제 더 이상 돈이 안 들어가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기업 대출로 돈이 이제 흘러 들어간다. 기업 전 세계가. 왜? 중소기업을 살려야 된다. 중소기업은 지방 지역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지방 지역이 무너지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1금융권이 아니라 2, 3금융을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대부업이 엄청 이렇게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어요. 어디서? 미국의 지방 지역. 그럼 한국도 마찬가지 그 큰 룰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중금리 대출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중금리 대출로 유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정부가. 왜 그러냐? 지방 지역 은행을 살려야 되니까. 맞죠? 아무래도 지방에 있는 은행은 경쟁력이 약하잖아요. 그리고 대출 금리도 높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몰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방 살리기. 자,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게 뭐냐? 지금 방금 보실 자료는 기업 대출. 이걸 어떻게 늘릴 건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기업 대출을 늘리면 지방이 살고, 지방에 있는 지방 지역의 은행이 경쟁력이 올라가면, 금리는 높지만 경쟁력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래도 지방의 돈이, 금리는 높지만 중금리 대출이지만 돈이 많이 흘러 들어가면 경제가 좋아지는 것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어리석은 사고에 대한 그런 논문이에요. 결국에는 제 생각은 이건 잘못된 사고라는 거예요. 어쨌든 국가는 그렇게 큰 그림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방을 살릴 거냐, 그게 핵심이에요. 자산유동화 증권. 여기에는 이제 그 내용은 정확하게 없는데 읽다 보면 그 연결이 됩니다. 머니말, 자산유동화 제도, 배경, 개정안. 이 개정안이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짚어드리고. 근데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맺은 말. 자, 자산유동화 관련 법률. 99년 초 대량의 부실채권 NPL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구조조정을 한다는 겁니다. 구조조정을 하면 부실채권이 엄청나게 발생을 할 건데, 맞죠? 이 NPL이 발생할 건데 99년과 똑같이 그걸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금융시장에 혜택이 되도록 할 것이냐, 그걸 미리 지금 체킹하는 거예요. 이건 소개 그리고 자산유동화증권 ABS, 전자단기 사채 ABSTP, 자산유동화증권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등록유동화증권, 비등록유동화증권. 등록유동화증권은 ABS와 MBS가 있고, 이 예하에 주택저당 채권, 우리 대출받는 거, 매출채권, 대출채권, 은행 NPL, 부실채권이 있고, 비등록유동화증권 ABCP, ABSTB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정기예금, 부동산 PF 대출,
매출 채권이 있다. 그 다음에 등록유동화증권 자산보유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여신금융회사, 대기업. 비등록유동화증권의 자산보유자는 증권사, 일반기업. 발행 절차가 이렇게 각 단계별로 되어 있다. 그 말이고, 이쪽이 등록이고 이게 비등록이에요. 등록은 통상 30일이 소모가 된다. 발행까지. 조달 비용도 높다. 비등록은 10일이다. 조달 비용이 낮다. 등록은 신용평가 의무, 비등록은 신용평가 안 받아도 돼. 나중에 이 글이 나와요. 이 부분이 바뀝니다. 이 부분이 바뀌어요. 지금은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나중에는 이 부분이 이제 엄격했던 게 비엄격적으로 변하면서 자산 유동화 증권을 더 쉽게 발행할 수 있는 개념으로 바뀐다. 그게 이 논문의 핵심이에요. 자, 여기 리스크 관리 강화, 개정사항, 위험 보유 규제 도입, 뭐 이런 부분 나와 있고, 기업 자금 조달 활성화. 이거 어쨌든 결국은 기업 자금 조달을 활성화한다. 기업을 살려야 된다.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 중심으로 살려야 된다. 그러기 위한 어떤 부분을 체크를 할 것인지 핵심만 알면 되죠. 중소기업을 살려야 된다. 법 개정안이 이렇게 바뀌었다. 위험 보유율 5% 이상 5% 이하 면제,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아무래도 이제 위험 보유율이 이제 낮아지겠죠. 자산 유동화 증권 통합 정보 시스템, 뭐 이런 거 있고. 자, 계산하는 실질 자금 조달자, 기초자산의 원만기, 기초자산 세부 내용 및 구조, 신용보강, 신용보강 유형, 신용보강 조건, 신용보강 주체 등이 있다. 지적재산권 유동화 구조 안에 이게 뭐냐면, 지적재산권이 뭐죠? 특허권. 여러분들이 어떤 특허만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유동화 시킨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돈 가치화를 쉽게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뉴스에 어떤 뉴스가 나올까요? 이런 것들 나오겠죠. 특허권 관련 투자하세요. 상표권 관련 투자하세요. 디자인권 관련 투자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런 상품이 나왔습니다. 라고 하겠죠. 이게 그 말이에요. 여기서 투자자는 누굴까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돈이 흐르기는 흐르는데 일반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가계대출에 흐르는 게 아니라 기업이 있는 곳으로 돈이 흐른다. 그게 핵심입니다. 앞으로는 부동산이 기업이 있는 곳으로 돈이 흐른다. 부동산도 기업이 있는 곳에 돈이 흘러서 집값이 뜬다. 아니면 보합이 되거나 이 개념이에요. 죽어가는 기업도 살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자산 유동화법을 개정한다. 그 중에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이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이 눈에 딱 들어오죠. 버블을 더 일으킨다는 거예요. 버블을. 이 신용등급 관련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페이지가 지금 현재까지도 벌써 45페이지예요. 어디쯤에 있다 봤는데. 우선 더 스크롤해서 내려볼게요. 이거다. 여러분 이거예요. 법인 신용등급 분포도 그전에는 등급 없는 사람이 68.9%, BB등급 이상 29.1%였는데 ABS 발행이 가능한 법인을 추정을 하니 BB등급 이상
358개에서 신용제한을 폐지를 하면 1228개로 바뀐다 이거예요. 신용제한을 폐지를 하면. 그래서 ABS 발행이 더 올라간다. 그러면 현금이 통화 공유량, 쉽게 말하면 회사 운영하는데 자금이 더 많이 흘러 들어가니까 경제 좋아지는 거 아니냐,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개념이에요. 지역. 자, 매진말을 봅시다 여러분. 거의 다 읽었네요. 자산 유동화 제도는 본래 외환위기로 인하여 경생태 금융시장의 활성화라고. 여기 보죠. 위기로, 핵심은 위기로 인하여, 지금은 외환이 아니라 코로나 위기로 인하여, 이렇게 읽어야 돼요. 코로나 위기로 인하여 경생된 금융시장 활성화하고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맞죠? 실제로 이러한 도입 취지에 따라 부실 채권의 처리부터 기업의 유용한 자금 조달까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금융기법, 시장 참가자의 니즈 변화, 효율적인 규제와 촉진의 조화 등 자산 유동화 시장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발맞춰 제도를 정비해야 할 상황이 도래하여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돈을 더 푼다. 그 말이에요. 방금 보신 자료의 핵심은 뭐죠? 그냥 자산 유동화 증권,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ABS 개념으로 할게요. ABS. ABS에도 등록된 ABS가 있고 비등록 ABS가 있다. ABS가 있다. 이 말이에요. 등록된 ABS는 그렇다고 쳐요. 근데 비등록된 ABS 이걸 어떻게 활성화시키냐. 대표적으로 지식재산권, IP. 이걸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기업을 일으킬 거냐.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금을 쉽게 공급하기 쉽도록, 자금을 쉽게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들 거냐.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 벤처기업이 더 늘어나겠죠. 벤처기업이 늘어날 거죠. 그냥 핵심은 무형자산에, 앞으로는 무형자산의 투자가 더 쉬워진다. 투자가 쉬워진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게 해서 기업한테 돈이 흘러 들어가고, 이 기업이 있는 해당 지역은 부동산이 보합이거나 약상승을 보이겠죠. 자,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게 이 자료예요. 그 다음에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소형 모듈 원자료입니다. 소형 모듈 원자료 관련 논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소형 모듈 원자료를 중시하고 있는데 한국은 가장 먼저 개발해 놓고 쓰지도 않고 있다. 내년 예산안, 조금 전에 예탁 결정 예산안 봤을 때 원자료 관련 예산이 오히려 줄었죠. 늘어야 되는데 오히려 약간 줄었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39페이지인데 이것도 서론이랑 간단한 것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소형 원자로. 나머지 부분은 다 설명해 드렸죠. 왜 소형 원자로가 중요한지. SMR, 소형 원자로예요. SMR이. 전기와 고온의 열을 활용하면 수소 생산 효율을 높여 경제성을 제고할 수 있다. 대형 원전과 소형 모듈 원전의 차이점. 쭉 나와 있네. 거의 다 미국이네요. 미국. 기술력은 한국은 벌써 되어 있고. 그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 소형 모듈 원자로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게 크지도 않네요. 여기 보시면 조한 샌더, 이게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두산중공업.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두산중공업 중요하다고. 그리고 나서 주가 바로 떠버리죠. 쭉 읽어보면 두산중공업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계속 강조했던 그 에너지부, 미국 에너지부, 이거 나오죠, 이제 자료가.
두산중공업 또 나오죠. 이건 영국식 소형 원자로. 캐나다, 이건 캐나다식 소형 원자로. 결론 및 제언.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소형 원자력이 경쟁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미국의 18개, 러시아 17개라고 합니다. 아, 소형 원자력이 선박 추진의 목적으로도 쓸 수가 있다네요. 아, 이걸 몰랐어요. 수소 담수 생산이랑 선박 추진 목적으로, 수소는 알고 담수 생산, 선박 추진 목적으로 쓸 수가 있다. 영국 같은 경우는 35년까지 650에서 850기가 건설될 전망이다. 야, 두산중공업은 대단한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정권이 바뀌면 우리나라에도 소형 원자로 건설에 대해서 자금이 많이 잡히겠죠. 세계 IEA 원자력 기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과 청정에너지 활용 주문. 이게 다 말씀드린 것들이에요. 그래서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방사선은 어떻게 할 거예요? 방사선을 활용한 돌연변이를 교배를 통해 비생물적 스트레스 상황이 적응한 작물 종자 개발과 곤충 및 해충 개체수를 조절하다. 그게 방사선에서 나오는 그런 유해 물질을 역으로 이용을 해서 해충이나 공충을 조절할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불임 곤충 기술을 활용해 이 방사선을 이용해서 원자력을 돌리면서 나오는 그런 방사능 물질을 이용해서 불임, 곤충이 쉽게 말하면 더 이상 임신이, 한국 사람으로 따면 임신이 안 돼도 한다. 그 개념이에요. 유전자 생식 능력이 없는 수컷 곤충을 대량 생산 살포한다. 근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또 문제가 되겠죠. 에너지부 수소 생산 실증 프로젝트에 240억 투자. 이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되밀다고 하셨습니다. 한국 수자력 원자력 발전소가 캐나다 원자력과 기술 협약을 했다. 읽어보면 결국에는 두산중공업이에요. 두산중공업. 나머지는 다 아시는 부분이고. 그러면 쭉 내려볼까요?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 있나? 아, 이거 봐야 될 것 같네요. 2030년도 새로운 목표, 기존 목표는 어차피 볼 필요 없고, 새로운 목표가 뭐냐면 수소와 암모니아로 생산하는 그 전기력은 그렇게 크지가 않네요. 우리가 수소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2030년까지는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여기 보면 1%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당장 지금 현재 뭐 2019년도인데 이거는 2020년도라고 21년이라고 생각하고 폭등하는 부분이 재생에너지네요. 재생에너지. 그리고 원자력이 638, 6424 3배 3.5배나 늘어나네요. 원자력이. 우리가 생각했던 수소 시대는 아직 2030년에도 아직 멀었다. 석탄 줄이고 석유 줄이고 LNG도 줄이고 원자력 두산중공업이 엄청난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딱 보이시죠? 결국에는 재생에너지 관련주와 원자력 관련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이 비율값을 봤을 때 현실은 그렇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소형 원자력 발전소가
돌아가면 이제 수소 생산하고 뭐 이런 개념들. 이 자료는 이렇게 해서 끝났고, 자 그러면 앞으로 은행의 역할은 어떻게 바뀔 건지. 은행의 역할을 바꾸는 서비스형 뱅킹 부상. 제가 말씀드렸죠. 은행의 역할은 앞으로 공인중개사와 같은 그냥 소개적 개념으로 끝난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그 소개적 개념이 어떤 소개냐, 가상 서비스를 한다는 거예요. 가상 서비스. 오픈 API 서비스이라니 오픈 뱅킹의 시장으로 핀테크 기업들도 금융회사와 동등하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핀테크 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카카오가 앞으로는 보험 서비스업도 진출한다고 이제 자료가 다 나왔습니다. 국가에서 큰 그림을 만들어 놨습니다. 은행은 더 이상 상품 판매업자가 아니다. API를 통해 비금융사의 플러그 앤 플레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은행의 역할 정의가 필요하다. 이게 뭐냐면, 이거는 창렬해서 안 봐도 돼요. 제가 다 본 거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 개념을 역으로 한다는 거예요. 핀테크가 금융회사의 어떤 업무를 금융회사가 갖고 있는 점유시장을 가져갔잖아요. 이제는 역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은행의 역할은 뭐냐? 자, 핀테크 기업이 금융시장을 거의 제패하다시피 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뱅크의 점유율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거꾸로 해야 된다. 거꾸로. 그럼 역으로 이 뱅크의 점유율, 은행도 이 핀테크 시장을 죄송합니다. 핀테크 시장의 점유율을 점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쉽게 은행도 핀테크 업과 공생관계를 맺어야 된다. 은행이 바로 핀테크, 예를 들어 일반 국민은행이 바로 카카오 같은 핀테크 기업이 될 수가 없잖아요. 맞죠? 가상 IT 관련 이런 개념을 될 수가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공생하는 서비스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 A란 고객이 은행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기에 은행 뱅크 관련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핀테크 기업, 다음, 네이버, 카카오 이런 서비스가 같이 연동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은행의 미래다. 은행의 미래다. 결국 그러면 이 자료를 봤을 때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일반 서비스는 절대로 안 뽑아요. IT 개발자를 뽑게 됩니다. 말씀드렸죠. 부족하다고. 자, 이번에는 이렇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감사합니다.